빗소리가 산을 삼켰습니다. 처음엔 가느다란 실비였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길이 진흙으로 녹아내리고 나뭇가지가 채찍처럼 휘어졌습니다. 길이 어디서 끊겼는지, 발 아래 흙이 어디서 끝나는지조차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그 빗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가시 빗물에 축 늘어지고 도포 자락이 몸에 달라붙어 한 발짝 내딛기도 버거웠습니다. 이름은 김진사,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반드시 과거를 보아 이름을 날려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지요. 그는 한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흘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깊은 산중에서 폭우에 갇혀 길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였고 뒤로 돌아가자니 건너왔던 개울이 이미 불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사면이 막힌 산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아득히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빛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옷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도착한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집이다.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 밤 이후 김진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조선 야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1부 기묘한 하룻밤. 집은 낡았습니다.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지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에서는 분명히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란 촛불빛이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도 그 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고 있었지요. 김진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나는 연기도 없었습니다. 대문조차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그냥 열려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에라, 죽으나 사나. 선비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빗소리가 한층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빗소리가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도 멎어 있었지요. 안채의 문창호에 그림자가 하나 비쳤습니다. 사람 형태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여자의 형태였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길 잃은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는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안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방 안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소복 차림이었습니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 있나 싶을 만큼 단아한 얼굴이었는데 그 눈빛만은 이상했습니다. 깊고 어둡고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외진 집에서 혼자서 들어오십시오, 선비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어서 오라는 말인데도 어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말없이 일어나 술상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국과 술 한 잔이었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가져왔는지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김진사는 배가 고팠습니다. 일단 먹었습니다. 여인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김진사가 슬쩍 술잔을 건네받으려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여인의 손이 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얼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사람의 손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하나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돌처럼 김진사는 태연한 척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등골에서는 이미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불꽃이 한번 크게 일렁였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슬쩍 방 안을 살폈습니다.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낡은 농 하나, 작은 경대 하나. 그런데 경대 위에 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묶음이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인 검은 머리카락. 그것이 거기 놓여 있다는 것이 왜인지 몹시 불길했습니다. 선비님,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제 곁을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의 형태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안에는 간청이 있었고 그 간청 아래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었지요.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밤도 혼자입니다. 김진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도 라고 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는지 그 세월이 단 두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인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폭우 속을 걸어온 탓에 몸이 녹아내리듯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이 들기 직전 바느질 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오래된 슬픔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워지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밤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복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연두 저고리를 입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 여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김진사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없었습니다. 촛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대신 이른 새벽의 희뿌연 빛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선비는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는데 어젯밤에 몰랐던 것이었지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문짝은 녹슨 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담장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마당 한복판에는 무성한 자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버려진 지 오래된 그야말로 흉가였습니다. 어젯밤 정갈하게 차려진 술상은 없었습니다. 여인이 앉아 바느질하던 자리도 없었습니다. 낡은 농가 경대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바닥과 거미줄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난밤 귀신과 함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디찬 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도 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런데 발 앞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처럼 접힌 종이였습니다. 아니,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명 천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씌어 있었습니다. 먹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핏빛이었지요. 단 2줄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아래를 파십시오. 제 이름은 최씨댁 외동딸 순임이옵니다. 김진사는 그 천조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빗물에 젖은 도포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흙과 재가 뒤섞여 굳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2삽. 손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세 삽째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여자의 뼈였습니다. 오래 묻혀 있었는지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뼈 곁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칼. 그 칼날 위에 쓰여 있었습니다. 덕칠.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칼을 쓴 자의 이름이구나. 김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봉우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아침 속에서 김진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 어린 여인이 이렇게 차가운 땅 아래 혼자 누워 있었구나. 얼마나 오래였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는 뼈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었습니다. 칼을 천조각의 사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2부 여인의 피 맺힌 한. 관하로 가기 전 김진사는 마을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또 앞에 서기 전에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그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귀신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마을은 산 아래 10리쯤 내려가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장터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국밥집에 들어가 국 한 그릇을 시키고 국밥집 주인 노파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저 이 마을에 최씨댁이라는 부잣집이 있었다지요? 외동딸을 두셨다던데. 노파는 국자를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노파는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에구머니나 어디서 그 이야기를 들었슈?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파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8년도 넘은 일이지요. 그 집 아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없더래요. 부모님이 온 마을을 뒤졌지만 못 찾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지. 집은 결국 폐가가 됐고요. 아씨가 스스로 도망쳤다고 하던가요?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노파가 또 멈추었습니다. 국자를 솥에 걸어놓고 김진사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집에 있던 하인 덕칠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아씨가 사라지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돈이 생기더니 고을을 떠나 장사를 시작했지. 지금은 저 읍내에서 객주를 크게 차리고 떵떵거리며 산다더군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노파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김진사는 조용히 국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덕칠. 그 이름이 귀신의 말에서도 나왔고 칼날에서도 나왔고 마을 사람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덕칠이라는 자, 지금 어디 있다고 하셨지요? 읍내 큰 길목에 덕풍객주라고 있어요. 거기가 그놈 거래요. 김진사는 국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묵직한 무언가였습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관아는 읍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또는 50안팎의 나이였습니다. 이름은 박사또. 목에 힘줄이 서고 수염을 길게 길렀으며 처음 보기엔 엄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치를 따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김진사는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이야기를 빼고 시작했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었고 낡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으며 아궁이 아래서 이것을 발견했다고만 했습니다. 칼을 내밀었습니다. 박사또는 칼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덕칠. 이 이름이 새겨진 칼을 내가 직접 그 아궁이 밑에서 꺼냈다는 것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 곁에 여인의 백골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뼈는 어디 있느냐? 관아 포졸들이 수습해 오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포졸 셋을 붙여 김진사와 함께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산으로 올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날이 정말 있었습니다. 아궁이 아래서 여인의 백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또는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덕칠이 관아로 끌려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객주를 크게 운영했고 관아와도 오가는 사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별로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날이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최씨댁 외동딸 순이미를 아느냐? 예, 오래전에 그 집 하인이었음입지요. 그런데 그 아씨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보아라. 사또가 칼을 내밀었습니다. 덕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 일순간이었지만 그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소인의 칼이 아닙니다. 소인과 이름이 같은 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조금씩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미친 선비가 꿈속에서 귀신 말이라도 들었다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소인을 끌어다 망신을 주시다니. 이게 나라 법도가 맞는 겁니까? 그 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이 술렁였으니까요. 몇몇은 웃음을 참는 기색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최씨 집 아궁이에서 여인의 백골이 나왔다. 그 곁에 이 칼이 있었다. 칼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해명하라. 우연의 일치이옵니다. 덕칠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씨가 스스로 도망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백골이 나왔다면 그건 그 집 조상 중 누군가의 것이겠지요.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에 덮인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에서만 불었습니다. 관아 문 쪽에서 안쪽을 향해서, 그리고 관아의 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혼자 덜컹거렸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칠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 여인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디서 살해당했는지, 어떻게 암매장되었는지, 그리고 덕칠의 몸 어디에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까지. 그 여인이 말하기를 범인의 왼쪽 어깨 아래에 긁힌 흉터가 세 줄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 남긴 흉터라고.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길이 덕칠에게로 쏠렸습니다. 덕칠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공의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관아 문 근처에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씨. 아무도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덕칠 자신도 그 말이 나오리라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씨,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덕칠이 관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포졸들은 저자의 왼쪽 어깨를 확인하라. 포졸이 다가가 덕칠의 옷깃을 벌렸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 긁힌 흉터 세 줄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제3부 폐가에서의 아침. 하룻밤 사이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덕칠이 관아 마당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했다는 이야기가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8년 전에 사라진 최 씨 아씨가 실은 살해된 거래. 그 덕칠이 한 짓이라더군. 그 돈 많다던 덕칠이 사또 앞에서 귀신을 봤다면서 스스로 자백을 했다더라. 거참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자였구나. 국밥집 노파는 국자를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인을 직접 알았던 사람들, 최 씨 댁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오래된 눈물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랬구나. 그 아씨가 그랬구나. 누군가의 통곡이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덕칠의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한 뒤였지만 사또 박공은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덕칠이 진술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최 씨 댁에서 어릴 때부터 일했습니다. 살림을 도왔고 나름대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최 씨 댁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재물이 있었고 외동딸 수님이가 시집을 가면 그 재물이 사위 집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덕칠은 그 재물을 손에 넣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수님이가 어느 날 저녁 빨래를 거들어 나왔습니다. 덕칠이 달려들었습니다. 수님이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손톱으로 긁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덕칠은 수님이를 부엌 아궁이 아래 안매장했습니다. 그 집에 있던 폐물과 돈을 챙겨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만들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녔습니다. 관아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수님이는 그 차가운 땅 아래서 8년을 홀로 기다렸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 관아 근처의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창 밖으로 고을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가야 했습니다. 시험까지 이제 8회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고을을 떠날 수 없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 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나니 그 여인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슬픈 눈이, 차갑던 손이, 이제 조금은 편하시겠지요. 그것만이 위로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포졸들이 폐가의 아궁이 아래서 수습한 백골은 관아에서 정식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최수님, 나이 21, 최씨 댁의 외동딸. 8년 전 실종된 인물과 일치했습니다. 칼도 덕칠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백과 증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사또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형조에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덕칠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최수님의 유골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제대로 묻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웃들이 손수 흰 천을 마련했습니다. 국밥집 노파가 제 조카딸의 분을 빌려와 유골을 닦았습니다. 마을 어귀 양지 쪽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햇살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인을 직접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왔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비가 낯선 여인의 무덤 앞에서 우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흙이 덮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위의 풀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나가는 것처럼. 잘 가십시오. 마지막은 장면으로만 남았습니다. 제4부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 형조의 판결이 내려오는데 20날이 걸렸습니다. 덕칠에게 내려진 판결은 참수형이었습니다. 그 판결문이 관아에 도착한 날 박사또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덕칠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술 한잔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김진사를 따로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끝내 묻혔을 것이다. 소인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알게 된 것을 고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박사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덕칠의 행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8년 동안 그 말이 관아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8년 동안 처형은 다음 달에 있었습니다. 덕칠은 끌려 나오는 순간까지 허공을 보았습니다. 관아 문 쪽을, 아무것도 없는 그 방향을, 누군가 보이는 것처럼, 아니 진짜로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입술이 계속 달싹거렸습니다. 아씨, 아씨, 그 말을 들은 포졸 하나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행형이 끝난 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무거운 것이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도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고, 뒤늦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나섰더라면 그 생각은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처형이 있던 날 저녁에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험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한 길이었지만 밤낮 없이 걸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노자를 보태주었습니다.
국밥집 노파가 밥을 싸주었습니다. 부디 급제하게나. 노파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씨도 바랄 것이야. 김진사는 절을 올리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밤에도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쑤셔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선비로서의 본분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걸었습니다. 한양에 닿은 것은 시험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제호부, 혜원과 보은. 과거 시험장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좋은 벼루를 가져온 자도 있었고 새 붓을 여러 챙겨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김진사는 초라했습니다. 도포는 여전히 얼룩져 있었고 갓도 빗물에 찌그러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시험관이 제목을 낭독하는 순간 김진사는 손이 멎었습니다. 제목이 꿈속에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이 슬픈 눈으로 읊어주던 그 시제였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시험관들이 김진사의 답안을 읽으며 탐복했다고 합니다. 글에 힘이 있고 뜻이 깊고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담겨 있어 읽는 사람을 붙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님씨.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성실했고 청렴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유독 귀가 열렸습니다. 증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봄 그는 어사가 되어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시 경로에 그 고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사 행차로 고을에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국밥집 노파가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았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김진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노파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김진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그러지 마십시오. 어사나리가 되셨군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씨가 사람을 잘 골랐어요. 그 말이 그 고을의 봄바람 속에 오래 떠돌았습니다. 김진사는 그 고을에 머무는 동안 수님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봄이라 언덕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누군가 꽃을 놓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덕 위의 풀들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잠깐 멎은 순간 그 온기가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스치는 것처럼 차갑지 않은 봄날의 온기였습니다. 잘 가셨군요. 그는 일어섰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억울함은 없다는 것을. 에필로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국밥집 노파는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주들이 크면 또 그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준 선비 이야기, 끝까지 기다린 여인 이야기, 죄지은 자가 결국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덕칠이 관아 마당에서 허공을 바라보다 자백했다는 대목에서 그럼 그렇지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이미가 꿈속에서 시제를 알려주었다는 대목에서 에구, 그 아씨가 은혜는 알았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선비가 귀신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고 마을 노파가 오래된 눈물을 꺼냈고 고을 사람들이 이름 없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죄는 끝내 드러났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함쳐서라도. 순이미의 무덤이 있던 언덕에는 해마다 봄이면 꽃이 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해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